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노신사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신분 보호를 위해 이름과 일부 정보는 변경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011년 봄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 박종현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70살이었던 박 씨는 지난 40년간 섬유 수출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습니다. 강남의 넓은 단독주택과 제주도의 별장, 그리고 여러 건물을 소유할 만큼 부를 축적했지만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인해 오른쪽 신체 마비와 언어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내 김순자 씨는 이미 10년 전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민지는 미국 보스턴에서 의사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아이들이 학교를 옮기는 건 조금 복잡하지만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화상통화로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박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내 가정이 더 중요해. 아빠는 간병인을 구할 거야. 발음이 어눌했지만 박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딸의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 씨와 민지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박 씨가 사업에 몰두하던 시절 어린 민지는 아버지의 따뜻한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유학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것도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던 마음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 씨는 그런 과거의 후회가 있었기에 더욱 민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박 씨는 자택에서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몸은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혼자서 일상생활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남구 노인복지센터의 추천으로 3명의 간병인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첫 번째 면접자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경력은 풍부했지만 지나치게 무뚝뚝한 성격이 박 씨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면접자는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활기차고 힘이 좋아 보였지만 경험이 부족했고 말투에서 성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면접자가 이수연이었습니다. 당시 45세였던 이수연 씨는 단정한 모습과 차분한 목소리로 박 씨의 첫인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고 10년이 넘는 간병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뇌졸중 환자를 3년간 돌본 경험이 있다는 점이 박 씨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환자분을 그저 환자로 대하지 않고 가족처럼 생각하며 돌봐드립니다. 이수연의 그 한마디가 박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그녀가 돌아간 후 박 씨는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이수연은 박 씨의 집에 입주 간병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연이 가져온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중간 크기의 여행 가방 2개와 작은 손가방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2층에 있는 손님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고 작은 테라스가 있어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편하네요. 이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헌신적인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수연은 약속대로 헌신적으로 박 씨를 돌봤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박 씨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정확한 시간에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만드는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박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 요리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된장찌개는 정말 내 어머니 맛이야.
어디서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어머니께서 항상장을 직접 담그셨어요. 저도 어머니에게 된장 담그는 법을 배웠답니다. 이수연의 따뜻한 말투와 정성스러운 손길은 박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육체적 돌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수연은 박 씨와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의사가 추천한 재활 운동을 꾸준히 도와준 덕분에 박 씨의 오른쪽 팔과 다리 기능이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지팡이의 의지에 집 안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3달 후에는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정원에 있는 장미가 정말 아름답네요. 누가 가꾸셨어요? 네,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거야. 그녀가 떠난 후에는 정원사가 가끔 와서 관리해줬지. 제가 조금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도 꽃을 좋아해요. 그렇게 이수연은 박 씨와 함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장미를 손질하고 새로운 꽃을 심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이 활동은 박 씨의 재활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우울한 마음도 밝게 해주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이수연은 박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날씨가 좋으니 가끔 외출해보는 건 어떨까요? 근처 공원이나 카페에 가보는 거예요. 처음에 박 씨는 망설였습니다. 뇌졸중 이후 그는 외부 활동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들이나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으로 갈게요. 천천히 시작해봐요. 이수연의 부드러운 격려에 박 씨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집 근처의 조용한 공원으로 짧은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분 정도만 걸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공원에서 박 씨의 오랜 친구 정민호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종현이, 자네 어떻게 지냈나? 소식이 통 없어서 걱정했네. 아, 민호야, 몸이 좀 안 좋아서 연락을 못했어. 박 씨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이수연이 부드럽게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 선생님의 간병인 이수연입니다. 선생님께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산책도 자주 하고 계세요. 정 씨는 반가운 표정으로 박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네. 자네 얼굴색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군. 그 만남 이후 박 씨는 조금씩 사회적 교류를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연은 그의 옆에서 항상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박 씨가 불편함 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왔고 필요할 때는 조용히 물러나 공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박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수연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박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전복죽, 그리고 계절 나물로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지어 작은 생일 케이크까지 준비했습니다. 수연 씨,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선생님의 71번째 생일을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깜짝 손님도 있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고 이수연이 문을 열자 정민호 씨와 2명의 다른 친구들이 선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수연이 몰래 연락해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종현아, 생일 축하한다. 자네 오랜만에 보니 정말 반갑군. 그날 밤 박 씨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옛 추억을 나누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모든 것이 이수연 덕분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박 씨는 이수연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수연 씨, 정말 고마워요.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선생님께서 행복하셨다면 저도 기쁩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는 이수연이 자신의 삶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박 씨는 이수연의 진짜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수연은 단순한 간병인 이상의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박 씨에게 그녀는 마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수연은 박 씨의 생일에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명절이면 정성스럽게 차례를 돕고 때로는 박 씨가 그리워하는 옛 추억의 장소로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설날에는 이수연이 직접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빚고 차례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한 번은 박 씨가 젊은 시절 자주 갔던 인사동의 오래된 찻집을 이수연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박 씨는 젊은 시절 아내와의 데이트 추억을 이수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항상 이 찻집의 대추차를 좋아했어요. 매번 여기 오면 꼭 대추차를 주문했죠. 그렇군요. 선생님과 사모님의 사랑이 정말 깊으셨나 봐요. 그랬죠. 그녀가 떠났을 때 내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 같았어요. 박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이수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씨에 박 씨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 과거의 후회와 기쁨의 순간들을 이수연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너무 일에만 몰두했어요. 아내와 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후회예요. 지금이라도 민지 씨에게 그 마음을 전하시는 건 어떨까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 사이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수연은 박 씨가 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그녀의 제안으로 박 씨는 미국에 있는 민지에게 더 자주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내 딸아이도 너처럼 자상했으면 좋았을 텐데. 박 씨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박 씨의 딸 민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화상 통화를 하고 1년에 한두 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쁜 일상 탓이기도 했지만 사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리 가깝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박 씨가 사업에 몰두하던 시절 민지는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그 상처는 성인이 된 후에도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수연은 점점 더 박 씨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의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집안일, 심지어 개인 서신과 전화 응대까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가 병원에 갈 때면 이수연은 항상 동행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에서도 이수연이 박 씨를 대신해 많은 질문을 했고 약 처방과 관련된 정보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담당 의사인 김재원 박사는 이수연의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돌봐주는 간병인을 두셔서 정말 행운이십니다. 그렇죠. 수연 씨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박 씨의 친구들도 이수연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민호 씨는 특히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종현아, 자네는 정말 복이 많아. 이런 훌륭한 간병인을 만나다니.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수연 씨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야. 이처럼 모두가 이수연을 칭찬하는 가운데 그녀의 진짜 얼굴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무렵 박 씨는 이수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피아노였습니다. 이수연이 가끔 피아노를 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녀의 재능을 높이 사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수연 씨, 당신이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치는 줄 몰랐어요. 아, 어렸을 때 잠깐 배웠을 뿐이에요. 정말 서툴러요. 아니에요. 정말 아름답게 치네요. 이 피아노는 내 아내가 쓰던 건데, 이젠 당신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수연은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결국 박 씨의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저녁마다 박 씨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쇼팽의 녹턴,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드뷔시의 달빛. 그녀의 연주는 박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수연은 박 씨에게 새로운 취미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그녀는 화구 세트를 사와서 박 씨에게 간단한 수채화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박 씨도 그림 그리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이정원 그림이 너무 생생하게 잘 표현되었어요. 과찬이야. 하지만 정말 재미있군. 이렇게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다니. 이렇게 이수연은 박 씨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이수연은 박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댁에서 일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선생님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으니 이제는 제가 조금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제 개인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박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수연의 헌신적인 돌봄에 감사했고 그녀의 요청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은 이수연의 휴일로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휴일, 이수연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 계획이에요? 아, 오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좀 쇼핑도 하고요. 저녁 7시쯤 돌아올게요. 점심과 저녁은 냉장고에 준비해뒀으니 데워 드세요. 그날 저녁 이수연은 약속대로 7시경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몇 개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디 다녀왔어요? 아,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좀 쉬었어요.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에 조금 제게도 선물을 했답니다. 이수연은 새로 산 블라우스와 목걸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박 씨는 이수연이 자기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수연의 행동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수연은 비슷한 시간에 외출했다가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은 쇼핑백이나 작은 선물을 들고 돌아왔지만 가끔은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오늘은 영화를 보고 왔어요 라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한 번은 박 씨가 이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 혹시 만나는 사람이라도 생긴 건 아니죠? 이수연은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제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박 씨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수연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구심이 생겨났습니다. 4년차에 접어들면서 이수연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박 씨의 일상을 세세하게 기록하던 메모장을 더 이상 쓰지 않았고 가끔은 약 시간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녀가 박 씨의 서재에 자주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연 씨, 서재에서 뭘 찾고 있었어요? 아, 청소하다가 문득 책이 읽고 싶어서요. 선생님의 서재에 좋은 책이 많더라고요. 이수연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박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중요한 서류와 금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수연을 의심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심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이수연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긴 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수연은 박 씨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 테라스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 계획대로 진행 중이에요. 아직은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금고 비밀번호도 알아냈어요. 아니요. 아직은 서명, 연습이 더 필요해요. 네. 목요일에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요. 박 씨는 이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생각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수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수면제를 평소보다 많이 먹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응, 어젯밤에 잠이 너무 깊었나 봐. 머리가 아파. 제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은 좀 쉬세요. 이수연의 태도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박 씨는 이제 그녀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약을 먹을 때 이수연이 약통을 만지는 방식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약을 물과 함께 건네줄 때 잠시 시선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박 씨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거래 내역을 살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의 서랍, 침실의 옷장, 심지어 부엌 서랍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수연에게 물어보자 그녀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선생님이 지난번에 제게 맡기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선생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제가 대신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모든 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장을 이수연에게 맡긴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수연의 말을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가끔씩 기억이 흐릿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요. 내가 맡겼나? 그럼 최근 거래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은행에 가서 최근 내역을 출력해 올게요. 하지만 다음 날 이수연은 은행에 가는 것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은행이 너무 바빠서 기다리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박 씨의 요청을 미루는 모습에 그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편 이수연은 박 씨에게 새로운 약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영양제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대요. 처음에는 단순한 영양제처럼 보였지만 그 약을 먹기 시작한 후 박 씨의 상태는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더 자주 혼란스러워했고 가끔은 대화 중에 갑자기 멍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수연이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요청할 때면 그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수연은 아직 자고 있었고 그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다가 우연히 이수연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이수연이 조심스럽게 간직하던 가방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인 후 박 씨는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러 개의 약봉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졸피뎀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이는 강력한 수면제였습니다. 또 다른 봉지에는 로라제팜이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 약들이 자신이 매일 먹는 영양제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작은 노트였습니다. 그곳에는 박 씨의 서명을 모방한 여러 연습이 적혀 있었고 그의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 금고 비밀번호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박 씨의 재산 목록과 함께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날짜와 할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6월 15일 마이너스 은행 계좌 이체 완료. 7월 10일 마이너스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 준비. 8월 마이너스 최종 정리. 박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신뢰했던 이수연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 그는 발견한 것을 이수연에게 바로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노트의 일부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촬영한 후 가방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이수연이 주는 약을 몰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을 받는 척하다가 이수연이 보지 않을 때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그의 정신은 점차 맑아졌고 기억력도 이전보다 좋아졌습니다. 박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정민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나 좀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종현아? 목소리가 심각하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내일 점심때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다음 날 이수연의 휴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정민호가 박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래도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 이수연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해. 그럼 일단 내가 탐정을 고용해 볼게. 이수연의 배경을 좀 더 조사해 보는 게 좋겠어. 정민호의 도움으로 박 씨는 전문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탐정은 이수연의 과거와 현재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그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수연의 본명은 김미경이었고 그녀는 이미 2번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기죄, 다른 한 번은 노인 학대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사람이 박 씨의 조카 박상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탐정은 그들이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상철이가 왜 이수연과? 박상철은 박 씨의 동생의 아들로 유산 상속 순위에서 딸 민지 다음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박 씨에게 여러 번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의 방만한 생활 태도를 우려해 큰 금액을 주는 것을 거절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상철이가 이수연을 내 집에 들여보냈던 거야. 탐정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수연의 휴일마다 그녀와 박상철은 규칙적으로 만났고 때로는 은행을 함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증거 사진에는 그들이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박 씨는 딸 민지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민지에게 전화하려는 바로 그 순간 이수연이 예고 없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일찍 돌아왔어요. 오늘은 약속이 취소돼서. 이수연은 박 씨의 손에 들린 전화기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하시려고요? 민지한테 딸이 보고 싶어서. 이수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박 씨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수연이 자신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길 바랐습니다. 아니야, 나중에 알게. 수연 씨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날 밤 박 씨는 이수연이 잠든 후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아빠다. 급한 일이 있어. 가능한 빨리 한국에 와줬으면 좋겠다.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제발 빨리. 이틀 후 민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한국 갈게요. 무슨 일인지 걱정되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연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약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좀 많네요. 의사 선생님이 용량을 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 언제 의사를 만났지? 어제요. 선생님이 낮잠 주무실 때 병원에 다녀왔어요. 박 씨는 이수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을 받아든 척하다가 다시 몰래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수연이 그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약 드셨어요? 화장실, 휴지통에 약이 있던데. 아, 실수로 떨어뜨렸나 봐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손이 자꾸 떨려. 이수연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박 씨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자신의 방문을 잠그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직 민지가 오기까지 며칠이 남았고 그때까지 이수연에게 의심받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박 씨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전신이 쇠약해진 것입니다. 이수연은 재빨리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박 씨를 이송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폐렴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증상도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약 복용과 영양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담당 의사의 말에 이수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박 씨 곁을 지켰습니다.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박 씨를 간호했고 병원 식사가 맞지 않을까봐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병원 의료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담당 간호사는 이수연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런 간병인을 두셨으니 정말 복 받으셨네요. 요즘 이렇게 헌신적인 분을 보기 힘들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수연은 완벽한 간병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녀가 자신의 약에 뭔가를 타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병원에 입원한 후 정신이 더 맑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간호사가 직접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수연은 병원에서도 박 씨에게 작은 영양제라며 몇 가지 약을 권했지만 박 씨는 의사와 상담하지 않은 약은 먹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이수연은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이 영양제는 제가 특별히 구한 거예요. 기억력에 정말 좋다고 해서요. 고마워요. 수연 씨, 하지만 퇴원하고 나서 먹어볼게요. 지금은 병원 약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수연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박 씨가 담당 의사와 길게 대화할 때면 그녀는 항상 옆에서 듣고 있으려 했습니다. 2주간의 입원 치료 후 박 씨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폐렴은 거의 완치되었고 기력도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퇴원해도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회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박 씨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비록 이수연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병원에서의 그녀의 헌신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이수연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평소와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퇴원 후 박 씨는 이수연에게 더욱 의존하는 척했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을 이용해 그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결정조차 혼자 내리기 어려운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연은 이제 박 씨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적 결정에도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건강보험 관련 서류예요. 이건 무슨 서류인가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류일 뿐이에요. 제가 다 알아봤으니까요. 박 씨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서명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약간 다른 서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수연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지가 한국을 방문하기까지 일주일 남짓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박 씨는 그때까지 이수연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도 몰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이수연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한 서류들을 찾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7년째 되던 해, 박 씨의 딸 민지가 갑작스럽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평소보다 오랜 기간 체류할 계획이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이수연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민지야. 아빠는 괜찮아. 수연이 씨가 잘 돌봐주니까 걱정 말거라. 민지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이수연과 아버지의 관계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수연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지만 곧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약이 처방된 것보다 더 많이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면제와 진정제의 양이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훨씬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버지가 갑자기 혼란스러워하거나 졸려하는 시간대가 규칙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이수연이 외출해야 하는 시간 즈음이었죠. 셋째, 집안 금고의 열쇠가 원래 있던 서랍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의심스러운 점들이 쌓이자 민지는 직접 아버지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은행에 방문했을 때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주요 계좌에서 지난 3년간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인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 이수연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아버지께서 이체를 승인하셨나요? 네, 모든 거래는 박종현님의 서명과 도장이 있는 정식 서류로 진행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민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수연 씨에게 큰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계셨어요? 뭐라고? 그런 적 없는데. 민지는 아버지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닌지 잠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딸에게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수연의 의심스러운 행동, 발견한 증거들, 그리고 조카 박상철과의 관계까지. 아버지,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데. 내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어. 민지는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연이 외출한 시간을 이용해 집안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민지는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위임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심지어 유언장까지. 모든 서류에는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지만 민지는 그 서명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서류들 보셨어요? 이게 다 아버지 서명이 맞나요? 이게 뭐지? 난 이런 서류 본 적이 없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유언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은 박 씨의 전 재산을 이수연과 박상철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지의 이름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위조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유언장을 쓸 리가 없어요. 물론이지. 나는 항상 내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어. 아버지의 대답에 민지는 즉시 변호사에게 모든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그동안 민지는 이수연이 모르게 집안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최신 기술의 소형 카메라였기 때문에 이수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아버지의 침실, 서재, 주방, 거실 등 주요 공간에 설치되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에게도 카메라 설치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저항감을 느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동의했습니다. 딸이 이런 방법까지 쓰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의심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카메라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밤중에 이수연이 아버지의 약에 무언가를 섞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약병에서 가루를 꺼내 물에 타서 박 씨의 약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잠든 사이 서재를 뒤지는 장면, 금고를 열어 중요 서류를 확인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수연이 박 씨의 서명을 연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노트에 박 씨의 서명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카메라는 이수연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도 포착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그녀가 명확하게 박상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들렸습니다. 상철 씨, 계획대로 진행 중이에요. 이번 주말에 모든 서류가 준비될 거예요. 네. 그 양반은 의심 없이 서명했어요. 그래요. 곧 끝날 거예요. 이 모든 증거를 녹화한 민지는 즉시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증거를 검토한 후 이수연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같은 시간 이수연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민지가 도착한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고 특히 박 씨가 약을 먹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둘러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생님, 이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병원비 청구서예요. 읽어볼게요. 어디 좀 보자. 시간이 없어요. 곧 은행이 문을 닫아요. 빨리 서명해 주세요. 이수연의 다급한 목소리에 박 씨는 불안함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수연 씨, 왜 이렇게 급해요? 나 요즘 글씨가 잘 안 써져서 천천히 해야 돼. 민지가 부엌에서 나오자 이수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민지 씨? 저는 그냥 병원비 청구서에 사인을 받으려고 했어요. 정말요? 어디 한번 볼게요. 민지가 서류를 가져가자 이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서류는 병원비 청구서가 아니라 박 씨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이수연에게 증여하는 계약서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서류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이수연 씨? 아니, 제가 김미경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수연은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본명이 김미경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이름은 이수연이에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병원비. 거짓말 그만하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아버지의 약에 약물을 타고 서명을 위조하고 재산을 빼돌린 것까지.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지가 문을 열자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김미경 씨, 사기, 문서 위조, 약물 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수연, 즉 김미경은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수연은 혼자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배후에는 체계적으로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채는 조직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미경은 이미 3명의 다른 노인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 재산을 빼돌린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경력과 자격증도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위조했고 그녀가 피아노를 잘 친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몇 개의 간단한 곡만 연습해 박 씨를 속였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미경은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특별히 부유한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아 접근한 후 그들의 신뢰를 얻고 재산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정보원들 중 하나가 바로 박상철이었습니다. 박상철은 처음에는 단순히 정보 제공자로 시작했지만 점차 적극적인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삼촌의 재산을 노렸고 김미경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상철이 이수연을 박 씨에게 소개한 사람이었고 그동안 이수연의 목요일 외출은 박상철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계획이 단순히 재산을 빼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미경의 노트에서 발견된 최종 정리라는 메모는 사실 박 씨의 생명을 노린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박 씨에게 점진적으로 약물을 투여해 건강을 악화시킨 후 자연사로 위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박상철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그곳에서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박 씨의 재산 목록, 위조된 유언장 초안, 심지어 약물 구매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상철의 아내와 그의 성인 아들도 이 계획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상철의 아내 이영미는 김미경에게 박 씨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그의 아들 박준호는 위조 서류 작성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박 씨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곁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박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너무 믿었던 거지. 하지만 이제 내가 와줘서 다행이야. 박 씨의 건강은 이수연이 체포된 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검사 결과 그의 치매 증상은 이수연이 지속적으로 약물을 과다 투여했기 때문에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약물 조절로 박 씨의 인지 기능은 상당 부분 회복되었습니다. 민지는 미국의 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한국 대학병원에서 교환 교수로 일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한국 학교에 적응해 갔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국에 있는 동안 너무 외로우셨죠?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민지야. 아빠가 내게 더 많은 관심을 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단다. 다행히 민지가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이수연과 박상철이 빼돌린 재산의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대부분의 금액을 되찾았고 위조된 부동산 계약도 무효화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미경은 애초에 박 씨의 건강을 해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위조된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 박 씨가 사망한 후 위조된 유언장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다음 그 재산을 분배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단순히 박 씨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미경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다른 부유한 노인들의 명단과 그들에 대한 상세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재판 중 검사는 김미경의 과거 범죄 기록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노인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약자인 노인을 표적으로 삼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살인까지 계획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검사의 강력한 논고에 이어 김미경과 박상철 가족은 사기, 문서 위조, 약물 오남용, 노인 학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미경은 12년, 박상철은 10년, 그의 아내는 7년, 아들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뢰받는 간병인이나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와 재산 범죄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 사건 이후 노인 보호단체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하는 노인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는 특히 간병인 검증 시스템과 노인 학대 방지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노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이 고통도 의미가 있을 거야. 박 씨의 사례는 노인보호법 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더 강력한 조치와 간병인 자격 검증 시스템 강화, 노인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민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안전지킴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간병인 신원 조회 서비스, 노인 학대 신고 핫라인 등을 운영하며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해요. 노인분들도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고 우리 사회는 그분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민지의 말처럼 박 씨의 사연은 많은 노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할 때는 철저한 신원 조회가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노인의 건강과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소통과 정기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빨리 파악하지 못했고 그 결과 아버지가 오랜 기간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뵙고 있어요. 거리가 멀다고 바쁘다고 미루면 안 되더라고요. 민지의 경험담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방문을 약속했습니다. 박 씨의 회복은 놀라웠습니다. 김미경이 투여했던 약물이 없어지자 그의 건강은 크게 호전되었고 인지 기능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취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고 특히 그림 그리기에 몰두했습니다. 비록 김미경이 가르쳐 준 것이지만 그는 진정으로 그림을 즐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의 배신, 빛의 회복, 가족의 힘 등의 제목으로 연작을 그렸고 이 그림들은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민지와 박 씨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오해와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경영하기 시작했고 박 씨는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민지야. 아빠가 내게 더 많은 관심을 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단다. 박 씨의 친구들도 다시 그를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민호 씨는 박 씨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매주 한 번씩 찾아와 바둑을 두거나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종현아, 자네가 다시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네. 우리 앞으로 더 자주 만나세. 그래, 민호야. 이번 일을 통해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 1년 후 박 씨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이제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재단 운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어려운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재단이 많은 노인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 민지야. 우리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란다. 재단은 특히 간병인 자격 검증 시스템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간병인의 신원, 경력, 자격증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고용 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또한 노인들이 간병인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속지 않도록 모든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셨으면 해요. 민지의 말처럼 박 씨와 그의 가족이 겪은 아픔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수많은 노인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수연은 박 씨의 신뢰를 얻고 그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박 씨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신뢰는 중요하지만 맹목적인 신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박 씨와 민지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연과 박상철에게 속았던 그 10년의 시간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노인분들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인생의 이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